그날 저는 새로운 애인과 함께 시장 바닥에서 전단지를 돌리며 반찬 서빙을 하고 있다는 전철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돌아온 뒤 시작된 것은 제 인생의 완벽하고도 처참한 몰락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계시는 곳마다 늘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49살 강진호입니다. 대기업 전무로 수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성공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제 속은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전처 수연이를 생각하면 비웃음부터 나왔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밖에서 전쟁터 같은 비즈니스 세계를 누비며 돈을 벌어왔고 그녀는 그저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여자였습니다. 제 보호가 없으면, 제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스스로 서지 못할 무능한 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단순했습니다. 저는 갈수록 화려하고 젊은 여자들에게 눈이 갔고 수연이는 매일같이 풍기는 찌개 냄새와 함께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조정 과정에서 저는 법 지식을 총동원해 그녀에게 최소한의 위자료만 던져주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와 외제차, 공들여 쌓은 재산은 모두 제 명의로 지켜냈죠. 수연이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가방 하나만 든 채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여편네가 그 돈 몇 푼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불쌍하긴 하지만 격에 맞지 않는 사람과 계속 살 순 없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것은 제 오판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무시하며 비웃었던 그 순간 사실 제 인생의 화려한 성벽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통유리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테헤란로의 야경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의 붉은 후미등은 마치 제 발 아래 엎드린 거대한 용의 비늘처럼 반짝였죠. 저는 그 풍경을 감상하며 30년산 싱글 몰트 위스키를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49세 대기업 전무. 동기들 중 가장 먼저 별을 달았고 업계에서는 미다스의 손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것이 바로 저 강진호였습니다. 제 오피스텔은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의 인테리어 하나, 조명 하나는 제가 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증명하는 훈장이었죠.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맞춤 수트의 날렵한 핏과 고가의 시계, 그리고 세상을 다 가졌다는 자신감에 가득 찬 눈빛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 책상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년 전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법원 복도에서 찍힌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은 아니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위스키의 알싸한 향처럼 코끝을 찔렀습니다. 전처 수연이와 헤어지던 날 저는 그녀에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후련했죠. 수연이는 15년 동안 제 곁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아침이면 정갈한 와이셔츠를 내놓고 저녁이면 찌개 냄새를 풍기며 저를 맞이하던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나는 그 특유의 생활 냄새가 진절머리 나게 싫어졌습니다. 마늘 냄새, 빨래 냄새, 그리고 세월에 찌든 풀 죽은 냄새까지. 제 화려한 커리어와 강남의 세련된 분위기에 그녀는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낡은 가구 같았습니다. 이게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이야. 이 정도면 시장통 구석에서 방 한 칸은 없겠지.
이혼 조정 서류를 내밀며 제가 했던 말입니다. 15년의 세월을 헌신한 대가로 저는 그녀에게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세금 정도만 쥐어주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외제차, 그리고 수십억 대의 주식은 모두 제 몫으로 지켰죠. 수연이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그 가녀린 어깨가 파들파들 떨리는 것을 보면서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여편네가 나 없이 밖에서 사흘이나 견딜 수 있을까? 아마 반년도 못 가서 무릎 꿇고 빌며 돌아오겠지.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남편이 권력이고 법이었던 시절, 수연이는 그저 제가 제공하는 온실 속에서만 숨 쉴 수 있는 화초였으니까요. 그녀가 빈손으로 집을 나가던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낡고 촌스러운 옷가지 몇 개가 든 가방을 든 그녀의 모습은 제 눈에 한없이 초라해 보였고 그 초라함은 곧 저의 승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들이켰습니다. 잔 속에 얼음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제 앞날처럼 청량한 소리였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경멸하며 밀어냈던 그 생활의 냄새가 사실은 제 인생을 지탱해 주던 유일한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비웃으며 내쫓았던 그 여자가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황금기 끝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위스키의 독한 기운이 기분 좋게 머릿속을 헤집을 때쯤 현관문의 전자도어록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거실로 걸어 들어오는 구두 소리만으로도 그녀임을 알 수 있었죠. 제 새로운 연인 유라였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거실의 공기를 단숨에 장악했습니다. 15년 동안 집안을 채웠던 은은한 섬유유연제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나 여기 있어라고 외치는 듯한 도발적인 향기였죠. 오빠 아직 안 자고 있었어? 유라는 3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몸매만큼은 서구적인 곡선을 자랑하는 화려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제 목을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팔찌는 지난달 제가 선물한 것이었죠. 수연이가 가계부를 써가며 10,000원 한 장에 벌벌 떨 때 저는 유라에게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며 짜릿한 정복감을 느꼈습니다. 유라와 함께 있으면 제가 마치 젊음을 되찾은 기분이었고 수연이와의 그 지루했던 시간들이 까마득한 전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라는 제 뺨에 살짝 입을 맞추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내일 주말인데 쇼핑 가면 안 돼? 저번에 봤던 그 한정판 코트 벌써 품절 임박이라던데. 그녀의 관심사는 오로지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느 호텔에서 밥을 먹으며 그 사진을 SNS에 올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느냐. 사실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옆에 이런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성공의 또 다른 징표였으니까요. 저는 웃으며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 내일 백화점부터 가자. 우리 유라가 입고 싶다는데 사줘야지. 그렇게 평화롭고 오만한 금요일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출근 전 잠시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제 직속 후배이자 신복인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커피를 내려놓더군요. 평소 눈치가 빠른 녀석이라 제 기분을 잘 맞췄는데 그날따라 녀석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웠습니다. 전무님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실례가 안 될까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급한 보고 아니면 나중에 해. 그게 아니라 어제 우연히 사모님, 아니 전 부인분을 뵈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제 손동작이 멈칫했습니다. 잊고 살았던 이름, 아니 애써 지우려 했던 이름이 나오니 불쾌함부터 앞섰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혹시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난 건 아니지? 아닙니다. 저희 본가 근처 재래시장에 갔다가 봤는데 골목 입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앞치마를 두르시고 서빙 같은 일도 하시는 것 같고 예전보다 살도 많이 빠지시고 많이 힘들어 보이셔서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한 폭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기름때 묻은 시장 골목, 생선 비린내와 시끄러운 흥정 소리가 난무하는 그곳에서 낡은 앞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종이 쪼가리를 내미는 수연의 모습. 15년 동안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안하게 살던 여자가 세상 밖으로 던져지자마자 처박힌 곳이 결국 시장 바닥이라니.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라는 뒤틀린 승리감이었습니다. 저 없이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허우적거릴 거라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했다는 사실에 입가에 얇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먼. 참 사람 인생 모르는 거야. 지 팔자 지가 꼰 거지, 뭐.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 차장, 그 시장 이름이 뭐라고 했지? 마침 근처 지나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입으로는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 곁에 있는 화려한 유라를 데리고 그 초라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비친 제 당당한 모습과 제 곁에 젊은 여자를 보여주며 그녀가 놓친 것이 얼마나 거대한 성체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죠. 그것이 제가 생각한 완벽한 복수이자 제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성북동 인근의 재래시장으로 향하는 제 수입 세단의 내부는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감촉과 은은한 클래식 음악 그리고 옆자리에서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덧바르는 유라의 향수 내음까지 이 차 안의 공기는 세상의 비루함과는 철저히 격리된 신정과도 같았죠. 하지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차 제가 아는 세상과는 거리가 먼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인도 위까지 침범한 좌판들 사이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유라는 창밖을 내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여긴 대체 왜 온 거야? 공기부터 축축하고 퀴퀴해. 이런데 정말 맛집이라도 있는 거야? 저는 핸들을 꺾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라의 그 결벽 증적인 혐오감이 오히려 제 기분을 고양시켰습니다. 그래, 내가 느끼는 그 불쾌함이 바로 내가 수연이에게 느꼈던 감정이었지. 맛집은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이 여기서 고생하고 있다길래 구경이나 한번 해보려고. 구경? 오빠도 참 특이해. 이런 시장통에서 사람 구경을 다 하고 차를 인근 유료 주차장에 세우고 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삶은 옥수수의 단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수제 구두를 신고 울퉁불퉁하고 젖어있는 시장 바닥을 딛는 감각이 생경했습니다. 유라는 제 팔짱을 꼭 낀 채 마치 오염 물질이라도 피하듯 짧은 스커트 자락을 여몄습니다. 세련된 도시 남녀의 차림새는 그 무채색의 시장 풍경 속에서 지독하게 튀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이 우리를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그 시선을 즐기며
시장 안쪽 골목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박 차장이 말했던 그 골목 초입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길목 한복판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빛바랜 자주색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는 대충 뒤로 묶어 올린 여자. 예전보다 훨씬 마른 듯 어깨선이 가냘퍼 보였지만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손길만큼은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단지 좀 보세요. 저희 가게 신메뉴 나왔습니다. 한번 들러주세요. 그 목소리. 15년 동안 제 퇴근길을 맞이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길바닥에서 푼돈을 벌기 위해 타인들의 외면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전단지는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버려지기도 했지만 그녀는 묵묵히 허리를 굽혀 떨어진 종이를 줍고 다시 사람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유라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 오빠, 저 아줌마 봐. 저렇게 전단지 돌리는 거 안 창피한가? 날씨도 더운데 화장도 다 지워지고 정말 없어 보인다. 그치? 유라의 비아냥거림은 제 가슴 속에 아주 날카롭고 짜릿한 쾌감을 새겼습니다. 제가 버린 여자가 저토록 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모습. 그것은 제 이혼이, 제 선택이 완벽한 승리였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유라의 손을 잡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침내 수연이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2년 만에 마주한 전 남편,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젊고 화려한 여자. 그녀의 시선은 제 명품 시계에서 유라의 화려한 가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여유로운 미소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초라함을 한치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오랜만이네. 여기서 이런 거나 하고 지냈던 거야? 수연의 손에 들린 전단지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거만한 미소가 입가에 걸린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내뱉은 비아냥거림은 시장 골목의 소음 속에서도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수연이는 대답 없이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흐르는 땀방울이 가득했고 묶어 올린 머리카락 몇 가닥이 젖은 채 뺨에 붙어 있었죠.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낙오자의 전형이었습니다. 제 곁에 유라는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코끝을 찡긋하며 수연이 내밀고 있던 전단지 뭉치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전단지에 기름 냄새 뵐 것 같아. 오빠, 우리 빨리 가자. 여기 계속 있다간 내 옷에도 시장 냄새 다 배겠어. 유라는 제 팔을 더 세게 끌어당기며 수연이를 벌레 보듯 훑어내렸습니다. 저는 그 경멸의 시선이 수연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연이의 눈동자가 떨린 건 아주 찰나였을 뿐, 이내 그녀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당황하거나 고개를 숙일 줄 알았는데 그녀는 오히려 허리를 곧게 펴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진호 씨. 여기까지 웬일이에요? 이런 누추한 곳은 발도 안 들이실 분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 집에서 제 눈치를 보며 기어들어가던 목소리보다 훨씬 단단하고 힘이 실려 있었죠. 저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그녀의 손에 들린 전단지 한 장을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박 차장한테 얘기 들었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시장 바닥에서 서빙하며 전단지나 돌리고 있다고. 수연아, 내가 뭐라 그랬어. 나 없으면 넌 굶어 죽기 딱 좋다고 했지? 지금이라도 좀 도와줄까?
동정심 차원에서 적선이라도 좀 해줘?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그녀의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어줄 기세로 흔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장 상인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시선들이 수연이를 비웃는 시선이라 착각하며 쾌감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제 손에 들린 돈은 쳐다보지도 않고 제가 뺏어든 전단지를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내가 불쌍해 보여. 그리고 그 종이 제대로 좀 읽어보시지 그래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조잡한 폰트로 할인 행사나 적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눈에 예상치 못한 단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식탁, 백화점 본점 입점 및 사회공헌 프로젝트 안내. 그 아래 적힌 내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단순히 반찬을 파는 홍보지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상도시락 제공 사업 1주년을 기념하여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백화점 팝업 스토어 오픈을 알리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전단지 하단에는 대표이사 민수연이라는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가 대표라고? 제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도 당황한 듯 제 손에 들린 종이를 가로채 읽어내려갔습니다. 수연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유라를 한번 보고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네. 제가 직접 만든 반찬들이 운 좋게 입소문이 났거든요. 지금은 직원이 30명쯤 돼요. 전단지는 홍보업체에 맡겨도 되지만 전 초심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처음 이 시장에서 반찬 3팩 10,000원에 팔 때부터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 돌리는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옆에 있던 생선가게 사장님이 수연이에게 다가와 익살스럽게 말을 걸더군요. 어이, 민 사장. 전단지 다 돌렸어? 우리의 대학 장학금까지 보태준 거 고마워서 어떡해. 오늘 갈치 좋은 거 들어왔는데 좀 가져갈래? 사장님, 장학금은 무슨요? 철이가 공부를 잘한 거죠. 갈치는 나중에 들를게요. 주변 상인들이 그녀를 부르는 호칭은 불쌍한 서빙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이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사장님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5만 원권 지표가 한없이 무색해졌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제 수투가 이 시장통에 활기 넘치는 수연이의 앞치마보다 초라해 보이는 기묘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연이는 얼어붙은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만 들릴 정도로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진호 씨, 돈으로 사람 무시하는 건 여전하네요. 근데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당신이 그 잘난 돈 때문에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우리 시장 사람들 귀에도 다 들리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의 순종적인 수연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꿰뚫어보는 맹수의 눈빛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연이가 내뱉은 그 서늘한 경고는 시장 골목의 소음마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썩어가고 있다니. 20년 가까이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며 단 한 번도 뒷덜미를 잡혀본 적 없는 저였습니다. 저는 애써 당황함을 감추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바닥에는 기분 나쁜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죠. 너 입이 많이 거칠어졌구나. 반찬 장사 좀 된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모양인데 충고 하나 할까? 장사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지만 수연이는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측은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이미 끝난 사람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몹시 불쾌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유라는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는 것을 눈치챘는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이런 아줌마랑 무슨 말을 섞어. 그냥 가자. 기분 다 잡쳤어. 여기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돼.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에어컨을 강하게 틀었지만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불쾌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반전된 삶에 대한 충격보다 더 무서운 건 그녀가 던진 소문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집무실에 앉아 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라면 가벼운 농담이라도 건넸을 텐데 제 신경은 온통 사내 게시판과 재무팀의 동향에 쏠려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반년간 유라의 의류 브랜드 런칭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공금 일부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아주 고전적이고도 위험한 수법이었죠. 완벽하게 세탁했어. 감사팀 놈들이 아무리 털어봐야 서류상으론 무결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서류를 들여다보던 그때 박 차장이 안색이 파랗게 질린 채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본사 직속 감사팀이 저희 층에 들어왔습니다. 재무팀 장부랑 전무님 PC까지 전부 압수수색하겠다고 합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정기 감사 기간도 아니었고 사전에 어떠한 기미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유가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내 방을 뒤지겠다는 거야. 저는 책상을 치며 호통을 쳤지만 제 목소리엔 이미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표정한 얼굴의 감사팀장과 대여섯 명의 직원들이 제 집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사 권한 서류가 들려 있었죠. 강진호 전무님, 최근 특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제보자의 증거 자료가 워낙 구체적이라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건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제보자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강하게 타격했습니다. 수연의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귀에도 다 들린다. 시장 상인들 중에는 우리 회사의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이들도 있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가족도 수두룩했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 은밀한 뒷거래들이 사실은 제가 우습게 여겼던 그 낮은 곳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직원들이 제 책상 서랍을 뒤지고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번쩍이던 제 제국에 커다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건 제국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엉성한 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테헤란로의 빌딩 숲이 어지럽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 있다고 믿었던 그 순간 저는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고 있었습니다. 감사실의 취조실은 차가웠습니다. 한 번도 제가 서보지 못한 자리, 피의자의 의자는 딱딱하고 불쾌했죠. 꼬박 이틀에 걸친 조사가 끝나고 제가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는 이미 제 짐들이 박스 몇 개의 담겨 복도에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면담조차 거부했고 비서실에서는 당장 법인카드와 차량키를 반납하라는 통보를 전해왔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저는 전무님에서 횡령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서 꼬리를 흔들던 수많은 부하 직원들은 복도 끝에서 저와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더군요.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저는 가장 먼저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내 편이 되어줄 유일한 안식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호음은 한참을 가고서야 연결되었습니다. 유라야, 나야. 지금 집이야? 나 회사에서 짐 싸서 나왔어.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평소에 애교 섞인 콧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한숨, 그리고 서늘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뉴스 봤어. 그거 사실이야? 횡령의 배임. 나 브랜드 런칭하는 거 오빠가 다 책임져 주기로 했잖아. 이제 내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유라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계좌까지 동결될지 몰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변호사 선임하고. 만나서 뭐해? 나 오빠 믿고 여기까지 온 건데 오빠가 범죄자가 되면 나는 뭐가 돼? 나 이제 오빠 못 만날 것 같아. 내 브랜드 이미지도 있는데 오빠 같은 사람이랑 엮이면 내 인생 망가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안겨주고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목걸이를 걸어주며 사랑을 속삭였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이미지였습니다. 유라야,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힘들 때 내가. 오빠 착각하지 마. 내가 오빠의 그 나이를 좋아했겠어? 오빠가 가진 돈과 배경을 좋아한 거지. 이제 그거 없으면 오빠는 그냥 늙은 아저씨일 뿐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제 번호는 수신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둘러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로 달려갔지만 경비원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집주인의 지시로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증금을 내주고 가구를 채워줬던 그 집이 이제는 제 발길조차 허락하지 않는 요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텅 빈 길거리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강남의 밤거리는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 속에 저는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자 손끝에 닿는 건 텅 빈 가죽 지갑뿐이었습니다. 그때 문득 수연이가 생각났습니다. 2년 전 제가 그녀를 이 거리에 내던졌을 때 그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아니, 그녀는 적어도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라는 인간을 믿고 헌신한 죄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녀의 헌신을 비웃으며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젊은 여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훨씬 더 처참하게 걷어차인 것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춤 수트가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비싼 구두 안으로 차가운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갈 곳도 부를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 주소록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전화를 받아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닦아내며 무작정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혐오했던 사람 냄새 나는 그 비좁은 칸으로 말입니다. 재판은 잔인할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20년의 공든 탑은 검사의 날카로운 공소장 몇 장에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변호사들도 제 수임료가 바닥을 드러내자 하나둘 곁을 떠났습니다. 승소는 힘들고 집행유예가 최선입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운 기계음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강남의 오피스텔도 세단도 남은 주식도 모두 합의금과 벌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마지막 짐을 싸서 나올 때 제 손에 들린 건 커다란 이민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연이를 내쫓을 때 그녀가 들고 있던 그 초라한 가방보다도 훨씬 가벼웠죠. 서울 변두리의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
그것이 왕자를 잃은 제가 당도한 마지막 영토였습니다. 고시원 방의 곰팡이 냄새는 제 폐부를 찔렀습니다. 삐걱거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유라의 웃음소리와 수연의 눈물이 섞여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평범한 삶조차 이제는 제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버티던 어느 날 저는 환청처럼 들리던 그 냄새에 이끌리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발걸음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오만하게 굴었던 곳, 수연의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성북동 시장은 여전히 활기차고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제게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제 모습은 누가 봐도 영락없는 불황자였습니다. 저는 수연의 가게인 수연의 식탁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고 정갈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도시락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연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직원들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제가 한 번도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민수연 그 자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제가 저 여자에게 무슨 짓을 했던가. 15년의 헌신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굶어 죽을 거라 저주하며 비웃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가게 앞 화단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한 끼만, 딱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 왕처럼 군림하던 제 입에서 나온 진심은 그토록 비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제 머리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전단지를 돌리던 그 자주색 앞치마가 보였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뭐해요, 강진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배고픈 것 같은데 들어와요. 손님들도 거의 빠졌으니까. 그녀는 제 팔을 잡아 끌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게 문을 열어두고 안으로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아니 굶주린 짐승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 가게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선 제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하지만 제 영혼이 간절히 원했던 그 익숙한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밖에 찬바람에 얼어붙었던 살결이 그 온기에 녹아내리며 참아왔던 허기가 통증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연이는 구석진 자리에 저를 앉히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하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하얀 쌀밥과 맑게 끓여낸 소고기 무국,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밑반찬들. 그것은 제가 잘 나가던 시절 호텔에서 먹던 사내진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만찬보다 화려해 보였습니다. 드세요. 식기 전에. 수연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 단칸방에서 시작할 때 그녀가 매일같이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제가 밖에서 돈을 벌어온다는 핑계로 맨날 똑같은 국이냐며 투정 부리고 밀쳐냈던 바로 그 국물 맛. 고기는 적었지만 무의 단맛과 그녀의 정성이 녹아있던 그 익숙한 맛이 혀끝을 타고 가슴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술, 두 술, 밥을 넘기는데 목구멍이 꽉 막혀왔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며 치밀어 오르는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숟가락을 놓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밥그릇 위로 툭, 툭 떨어졌습니다. 수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참회였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남에게 굽히지 않았던 제 자존심이 이 소박한 국그릇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버린 건 촌스러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발로 걷어찬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순수하고 따뜻했던 진심이었습니다. 나를 비웃고 나를 무능하다고 내쫓았을 때 당신 표정 기억나요? 그때 당신 눈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짝 같았죠.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오히려 더 아프게 박혔습니다. 근데 진호 씨, 그거 알아요? 당신이 무시했던 그 반찬 냄새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지키는 냄새였고, 당신이 밖에서 지치고 돌아왔을 때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던 약이었어요. 당신은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 섞인 밥을 입에 밀어넣으며 오열했습니다. 유라와 함께 비웃으러왔던 그날의 제 모습이 떠올라 스스로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수연의 전단지를 비웃던 유라의 웃음소리는 이제 제 인생을 비웃는 조롱이 되어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다 잃고 나서야 알겠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버렸는지. 한참을 울던 저에게 수연이는 냅킨 몇 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의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요. 이제야 진짜 당신 모습이 보이네요. 그 잘난 전무님 껍데기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강진호 말이에요. 밥 다 먹었으면 그릇 치워요. 내일 아침부터 우리 공장에 배달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저는 젖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사랑은 없었지만 한때 인생을 공유했던 동반자에 대한 깊은 연민과 단단한 자비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었던 가장 고귀한 구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성북동 시장의 공기는 서늘하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뜻한 구스 이불 속에서 알람을 몇 번이나 미뤘을 시간이었지만 저는 낡은 작업복을 걸치고 수연의 가게 앞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빳빳한 면바지를 입고 수제 구두 대신 고무 밑창이 두꺼운 작업화를 신은 제 모습은 거울을 보지 않아도 낯설었습니다. 왔어요? 우선 저쪽 창고에서 배달 나갈 도시락 박스부터 차에 실으세요. 수연이는 저를 전무님도 진호 씨도 아닌 그저 일손을 도우러 온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박스를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락이 담긴 박스를 옮길 때마다 평생 팬데만 굴리던 제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이마에는 순식간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비참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를 치러 다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이 점심으로 먹을 도시락을 나르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갉아먹었습니다. 길에서 혹여 예전 부하 직원이라도 마주칠까봐
모자를 푹 눌렀었죠. 하지만 그런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수연이가 툭 던졌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마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왜 고개를 숙여? 당신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했던 건 남의 돈 빼돌려서 가짜 인생 살 때였어. 그 말은 채찍처럼 제 등을 후려쳤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화려한 가짜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범죄자가 되었지만 지금은 비록 낡은 옷을 입었어도 누군가의 소중한 한 끼를 배달하는 진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차를 몰고 서울 시내를 누비며 저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건설 현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시락을 기다리는 인부지. 그들은 제가 예전에 하찮은 소모품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도시락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고 건네는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달이 끝나면 가게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마늘을 까느라 손끝이 아리고 고춧가루 냄새에 눈물이 났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예전 강남 오피스텔에 있을 때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30년 산 위스키를 마실 때보다 일을 마치고 수연이가 내어준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실 때가 훨씬 달콤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우연히 배달을 나갔던 대기업 빌딩 로비에서 예전 직속 후배였던 박 차장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무님? 아니, 여기서 지금 뭘 하시는? 순간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모자를 벗어 땀을 닦으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박 차장. 오랜만이네. 나 지금 도시락 배달해. 여기 12층에 갈 건데 맛있게 먹으라고 전해줘. 박 차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전의 권위로 눌러봤던 인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받는 첫인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까맣게 탔고 주름도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성공이란 높은 곳에 올라가 남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남을 섬기며 제 몫의 삶을 묵묵히 버텨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수연이가 15년 동안 제 곁에서 지켜왔던 그 숭고한 가치를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의 가게에서 배달원으로 일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4번 바뀌었고 제 손마디는 노동의 흔적으로 투박해졌습니다. 한때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채워져 있던 제 손목에는 이제 땀에 절은 보호대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한 저렴한 전자시계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지금의 제 손이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럽습니다. 어느덧 재판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다행히 초범인 점과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오던 날 하늘은 유난히도 푸르고 맑았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저는 예전처럼 화려한 로펌을 기웃거리거나 재기를 꿈꾸며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향한 곳은 성북동의 낡은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저녁 수연이와 저는 가게 앞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잦아들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그 시간이 저희에겐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진호 씨, 이제 집행유예도 받았으니 다른 일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면 작은 컨설팅 회사라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수연이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저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여기가 좋아. 새벽에 시장 상인들과 인사하고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배달하고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진짜 살아있는 기분이거든. 내가 평생 쫓았던 건 숫자에 불과한 허상이었어. 수연이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우러러보지도 그렇다고 멸시하지도 않는 동등한 삶의 동반자로서의 미소였습니다. 저희는 다시 부부로 합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깨진 그릇을 억지로 붙이기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지금의 거리가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그녀의 가장 믿음직한 직원이자 인생의 고비를 함께 넘긴 오랜 친구로 남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유라의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SNS를 통해 본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곳을 떠돌며 새로운 성주를 찾아 헤매는 듯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분노가 치밀었겠지만 지금은 그저 안쓰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녀 역시 제가 그랬듯 언젠가는 껍데기뿐인 삶의 허무함을 깨닫는 날이 오겠지요. 어느 날 오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은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희끗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했습니다. 남을 무시하며 얻었던 가짜 자존감이 아니라 내 힘으로 땀 흘려 얻은 진짜 자부심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갔던 그 시장 골목은 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시작된 곳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제가 버렸던 전처 수연이는 저를 무너뜨린 복수자가 아니라 무너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구원자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성공이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평범한 하루라는 사실을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비릿한 시장 냄새와 칼칼한 고춧가루 향이 가득한 이 골목에서 저는 오늘도 가장 정직한 행복을 배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은 채 더 화려하고 눈부신 것만 쫓고 계시지는 않나요? 제가 겪은 이 처절한 후회가 여러분께는 따뜻한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보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따뜻한 밥상 같은 위로가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